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네, 인욱 씨는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이시고 또 경환 씨도 아버지를 할 생각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아이의 꿈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와. 아인이 보고 있나? 가지고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보물지도 함께한 이래로 가장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가장 나이다워 보였어요. 진짜. 오늘 좀 아버지 같아. 경환 씨는 미래에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나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엄청 무섭게 느껴져가지고 좀 멀게 느껴졌었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나는 만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애한테 가장 만만한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벌써 완성인데? 퍼펙트. 이미 완성돼. 어딜 가나 만만한 사람이랑 또 다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향원 씨도 이제 곧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어떤 부모가 되고 싶나요? 저는 딱 저처럼 키울 수 있는 부모님이야. 네. 쉽다. 쉬워. 쉽죠? 어렵지 않죠? 그냥 막 내놓으면 막 키우면 되네. 되거든요. 막 네. 내놓으면 돼.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선장님 모셔볼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선장님, 근데 제가 살짝 우리 선장님 어떤 일 하시나 봤는데 정말 다양한 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대구 가정법원에서 소년범을 평가하는 국선 보조인 일도 하고 위탁보호위원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소년범들의 재범성을 평가하는 범죄심리사 일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이제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자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엄청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전부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더 느껴졌고,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어떤 것들이 부모 역할인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모습이 1980년도, 90년대 당시의 학교의 모습이에요. 기억나죠? 전혀 기억 안 나세요? 저 때를 겪어보지 못해서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 저때 없었거든. 저 당시에 국민학생이었어요. 그때 한 반에 한 6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반에 60명이고, 그리고 반도 한 10반 이상이니까 전교생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거의 저희 어머니 때. 어머니 때까지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오전 오후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전 오후반이요? 네. 수용할 수 있는 이 반이 학급이 너무 적어서 애들은 많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 네, 어느 세대 차이가. 네. 그래서 학교를 가면 친구도 많고 뭘 해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왕따라는 게 있을 수 없었던, 어찌 보면 저 많은 친구들 중에 어떻게 왕따를 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정말 힘들었잖아요. 네. 코로나 시기 때 학교 모습인데,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어땠는지 전 세계가? 기억나죠. 사실 지인이랑 밥 먹는 것도 조심스러웠던 소통 시기죠. 자체가 많이 맞아요. 차단이 되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특히 청소년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많은 이 시기에 집합 금지, 몇 시 이후에 대면 금지, 몇 이상 모이지 마라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고, 학교 장면은 특히
온라인 클래스라고 학교를 안 갔어요. 한 2년 가까이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보냈죠, 청소년들이. 이게 학교에서 온라인 클래스나 뭐 하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하려고는 했지만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게 줄어들면서 눈에 보이게 학력들이 떨어지거나 맞아요. 이게 좀 많았습니다. 이 모습은 현재 학교 모습입니다, 현재. 요즘 뉴스에 보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폐교됐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제 학생 수도 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물론 이게 코로나의 영향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많이 폐교되고 해서 요즘 애들이 학교를 가도 친구가 없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도 이제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뭐 부닥끼고 싸우고 그다음에 화해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 기술을 발달할 친구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우리 MZ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MZ. 네. 네, MZ세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여기 다 MZ이실 다행히 저희 들어왔습니다. 다행이다. 다행히 MZ 중에 MZ죠. MZ 중에 네, MZ. 네. 그러면 MZ의 약자가 뭘까요? MZ 밀레니얼 지브라. Z인가요? 아니에요. 이 MZ세대 약자는 몰라요, 잘래요. 뭔가 근데 뜻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애들한테 뭘 물어도 아 몰라요. 아 잘래요. 우리 중에 제일 MZ인데? 임시? 그렇지. 제일 MZ. 완벽하지. 제일 뭐가 MZ예요. 네. 그런데 이 MZ세대라는 말 말고 지금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와 다른 지금 뭐 06년생 밑으로 지금 이제 11년생까지 요 친구들을 우리는 C세대라고 부릅니다. C세대. 네. C세대. C세대가 뭘 얘기하냐. 뭐 코로나의 C와 그다음에 위기의 C, 컴퓨터의 C, 네, 반도체 뭐 이런 칩의 C, 뭐 여러 가지 비판의 C, 이 모든 C의 영향을 청소년기에 많이 받고 자란 세대를 우리는 C세대라고 부릅니다. 나는 AC 하는 줄 알고. 네. 그럼 이 C세대들의 특징이 우리 MZ라고 표현하는 또는 이 어른들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시면 이 공유된 신뢰 상실감, 이게 가장 크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눴고 함께 공유할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애들이 전부 다 어디 세상 속에 살죠? 여기 안에. SNS, 네, 여기 유튜브, 안에. 스마트폰.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함께 했던 이 신뢰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공유된 신뢰 상실감. 두 번째로는 항상 일상화된 가상세계. 이 애들이 스마트폰 없이 못 살죠, 맞죠? 저희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애들이 가출할 때 무조건 꼭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 있어요. 뭘까요? 스마트폰. 그렇죠. 돈. 스마트폰은 꼭 가지고 돈 아닙니다. 신용카드, 엄마 카드. 아, 맞아요. 예전엔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든 돈 들고 나가야 되고 그랬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은 반드시 들고 나가요. 그러면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이 어머니가 번호를 끊어도 요즘은 다 DM, 패메 이런 것들이 공기계로 맞아요. 다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만 되면 맞죠. 뭐. 네. 그다음에 높아진 자아의식.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저는 사실 궁금해요. 나머지 세 개는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은데 높아진 자아의식은 자아의식이 무슨 높다? 뜻일까? 자기만 안다? 이런 뜻인가요? 이 자아라는 거는 자기와 자아라는 뜻은 참 다르거든요. 심리학적 용어지만 자아는 내가 거울 속에 보는 내 모습이에요. 그걸 자아라고 합니다. 그럼 자아는 왜곡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거울을 쳐다보면 어때요? 막 샤워하고 딱 이 모습 갑자기 보면 잘생겨 보이거나. 아 멋있잖아 뭔지.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달라 보였어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사실 솔직히 정말 왜곡될 수 있죠. 어우, 네. 너무 잘생겨 보이고. 맞아. 내 네.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맞아. 그래서 높아진 자아의식이라는 거는 SNS에 보면은 항상 애들이 자기 얼굴을 올리지 않죠. 깎아서 올리고. 보정하고. 맞아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친구들이 다 문제. 예쁘다 해주고. 네. 주변에 공간 막 다 왜곡되게 막. 네. 그러다 보니까 자아의식만 자꾸 높아지고 나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이런데. 어우, 너무 충분히 괜찮으신데. 너무 멋있는 것 이것도 같이. 화장빨. 그게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아보다는 옳은 말은 참 자기라고 진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아만 자꾸 높아지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이 괴리가 나타나요.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작아진 활동 범위.
아무래도 코로나 때 이 청소년이 활동성이 많은 이 시기에 다니지 못했어요. 맞아요. 예, 항상 SNS 안에서 또는 친구들과 연락할 때도 만나서 소통하기보다는 팸에 DM, 카톡. 요즘 카톡은 하지 않습니다. 요즘 카톡 안 한대요. 오늘? DM을 많이 한대요. 왜? 왜일까요? 요즘 애들이 왜 카톡을 하지 않을까요? 폰 번호와 연동이 돼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아, 네. 진짜요? 그러니까 카톡은 휴대폰 번호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카톡은 현재 활동 중이라는 기능이 없어요. 친구가 언제 몇 시간 전 활동했다. 지금 활동 중이다. 바로 뭐해? 라고 보낼 수 있지만 카톡은 뭐해를 못 하잖아요. 뭐해 하면 일이 안 사라져요. 그렇죠.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잖아요. 그 애들은 이 직접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른들도 정말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뭐 코로나 뭐 블루, 레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회사도 잘 못 나갔고 외출도 못 하고 취미 활동도 못 하고 말 그대로 활동을 해서 밖에서 돈을 벌으셔야 되는 분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거의. 맞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가게가 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모 밑에서 또 자란 아이들은 안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감기만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서도 없는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맞아요. 부모님이 엄청 우울하고 우울한 얘기하고 아 죽고 싶다 사람 많어 진짜 정말 힘들다 하면 자녀도 영향을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울했던 청소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우울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우울하면 우울합니다 하고 끝난 건 아니잖아요. 뭔가 그로 인한 문제 행동들이 엄청 많이 나타났을 거란 말이죠. 그 문제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 중에서 첫 번째, 학교 부적응입니다. 학교 부적응. 뭐 예전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요즘 더욱 더 많아졌어요. 학교를 왜냐하면 그 코로나 시기만 해도 저 코로나인 것 같아요. 하면 선생님들이 안 와도 된다 했거든. 출석 인정해주고. 예. 그리고 뭐 전부 다 애들이 뭐 조금만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오히려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게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예전에 학교 안 가면 부모님이 어땠어요? 아우 두들이 많았죠. 아 그렇죠. 저희 때는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건 줄 큰일, 알았어요. 요즘은 네. 그렇죠. 예전에는 개근상 못 받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맞아요. 이야기하더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요즘은 부모님들이 거짓말을 해줘요. 왜요? 그게 사랑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그냥 빠지게 해주고.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학교 부적응,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비행과 범죄도 나타나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비행과 범죄는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비행 청소년이란 말이 있고 범죄 청소년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비행과 범죄의 차이는 뭘까요? 일단 비행은 날아다니는 거. 뭔가 범죄가 좀 더 심각해 보이고 심각한 거? 네. 비행은 뭔가 법의 그 불법까지는 아닌 애매한 느낌의 경계선이지 않을까. 여기서 그냥 핵심 단어 나왔는데 법입니다. 법. 비행 청소년은 뭐냐면 가출하는 거, 부모님한테 대드는 거, 학교 안 가는 거,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이게 사실 비행 소년이에요. 여기서 술, 담배 불법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지만 엄연히 청소년이 술, 담배를 하고 마시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구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도 세상에 저는 비행 청소년이 아니었던 부모는 단 한 부모도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아버지 돈에 뭐 지갑을 돈 조금씩 훔칠 수도 일탈해보는 있고 소리도 질러갈 수도 가출했을 수도 있고 하루 정도 막 늦게 갔을 수도 있고 이 비행 소년의 시기는 누구나 보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범죄 소년은 뭐냐면 그러다가 아까 더 심해져서 법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담배 불법 아니래. 친구들하고 얻어서 피다가 그러다가 담배를 직접 사고 싶잖아요. 그럼 남의 신분증을 훔쳐서 공문서 부정행사를 해서 담배를 사게 됐다. 그때부터는 범죄 소년인 거죠.
오토바이를 타고 싶네. 뒤에 정도 탔다가 자기가 직접 면허 없이 타게 되면은 무면허 운전, 범죄 소년. 그때부터 범죄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행가 범죄 소년들이 엄청 많이 증가했어요. 흡연이나 뭐 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말하면 청소년들이 이 물질에 의한 중독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요즘 청소년들 엄청 뜨거운 범죄 중에서 뭐 딥페이크도 있겠지만 또 문제가 뭐냐면 마약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요새 마약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다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담배 피우는 청소년 이런 인식이 이제는 그 담배가 마약이 됐다고 과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약은 어디서 구하는 거야 도대체? 마약 네,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진짜 한 3분 만에 구입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돈이 많네 애들이. 또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약이 요즘 치킨값밖에 안 해요. 아? 그 얼마나 질환 좋은 마약이겠어요, 진짜. 쌀수록 신체에 정말 안 좋다. 뭐 자꾸 대변인이. 저도 사실 궁금해서 이런 걸 막 찾아봤었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었는데. 찾아만 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질 중독을 얘기했다면 또 중독 중에서 요즘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행위 중독은 중독.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구분이 됩니다. 행위 중독이 대표적으로 도박이 있겠죠. 행위라는 도박. 어떤 물질로 인해서 중독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도박이 요즘 청소년들한테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도박 관련된 조례가 발표되고 학교마다 도박 관련 예방 교육을 해라고 할 정도로 엄청 도박이 심각한데 그 이유도 코로나의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의 사용. 예전에는 도박을 한다면 최소한 2가지를 알아야지 도박을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룰. 그렇죠. 풀하우스가 뭔지, 로얄 스트리트 플러시가 뭔지 알아야 도박을 하죠. 근데 요즘 도박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애들 하는 도박? 본 적은 없지만 약간 스마트폰 룰렛 돌리는 건가? 네. 뭐 홀짝 맞추기. 쉽게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뭐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홀짝 맞추기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돈을 내셨어요? 했잖아. 아날로그로. 네. 동전 흔들어서. 그렇죠, 맞아. 네. 그리고 아니면 뭐 달팽이 경주, 뭐 이런 것들이 요즘은 순수해 보이는데요? 순수해 보이죠. 네. 이게 또 좋은 포인트예요. 애들이 이거를 마치 도박이 아니라 게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돈 들어가는 유료 게임. 게임은 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놀이. 놀이입니다, 맞죠? 도박은 절대 놀이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 같은 그런 걸 하면서 돈을 잃고 따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행성이 추가되는 느낌. 야, 나 때 그 도박은 판치기밖에 없었는데 책이. 이거요? 책이에 판치기. 예. 요거 저희는 그거밖에 아날로그. 짤짤이도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짤짤이. 했어요. 짤짤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얘기했듯이 도박의 두 번째 특징은 현장성입니다. 도박을 하려면 하우스가 어딘 줄 알아야죠. 모여야 돼. 어딘 줄 알아야죠. 룰도 알아야 되지만 어디서 하는지 알아야 되죠. 근데 요즘은 내 손 안에 도박장. 그렇네. 스마트폰. 24시간 돌아가죠. 익명성 보장되죠. 너무나 좋아요. 또 심지어 룰을 배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청소년들이 너무나 도박이 심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도박이 연령 관계없이 남녀 구분 없이 24시간. 엄청나게 도박이 많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행위 중독 중에 제일 대표적입니다. 도박이 도박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문제를 낳을까요? 여기 문제입니다. 오늘의 퀴즈. 애들이 SNS 스토리에 초성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알겠어. 뭘까요? 귀엽다. 아닙니다. 게이드. 게이득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도박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아, 도박과 이거 관련이 아마 있다? 청소년들한테 제가 문제 내면 거의 다 맞춰요. 고인다. 아닌가요? 아유. 개인 돈. 개인 돈? 개인 돈. 아이들이 미성년자들이 이 스토리에 이렇게 올려요. 초성으로 개인 돈. 돈 빌려준다 이거죠. 아, 그 말이에요. 개인 돈.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 돈 소액 고액 이렇게 적혀 있죠. 시읒 이응 기억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이들이 돈이 없으면 형 저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럼 10만 원 빌리면 이자도 심지어 5부입니다. 네.
아니 10만 원부터 애들이 무슨 청소년들이 10만 원이 필요해. 그래서 도박 피시는 애들은 수백부터 수천만 원까지 있고 엄청 많아요. 5불에 5부 이자. 아우. 친구들이 내 월급 보면은 한심해하겠다. 야 진짜요? 네, 그럼 이거는 너무나 심하고 그러면 애들이 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한 행위는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불법이에요. 불법. 네,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자를 취하면 안 되죠. 네. 은행만이 할 수 있죠, 맞죠? 근데 아이들이 개인이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범죄까지 가는 경우도 많죠. 특히 이제 절도 이렇게 아이들이 다니면서 물건을 훔치거나 네, 이 공문서 부정행사 아이고. 정말 많아요. 요거는 아마 초기 범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여자애들 술집에 가기 위해서, 남자애들 담배를 사기 위해서 뭐 이런 공문서 부정행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 이 성매매 이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좀 많이 됐어요. 이 성매매 이 여자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성을 파는 거예요. 그것도 또 구매자는 누굽니까? 어른이죠. 그렇죠. 나쁜 어른들이죠. 어른. 네, 어른이죠. 저는 소년 사건의 기사가 났을 때 그 현상만 보고 요즘 아이들 안 되겠다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 보면 어른이 그렇죠. 아이들이 뭐 불법 렌트카를 하고 사고가 났다 누가 렌트해 줬는데 어른. 술 먹고 난동을 피웠다 누가 팔았는데요. 다 어른. 어른. 이게 제공되는 게 없으면 애초에 시작할 수가 없는데. 그래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유지가 되는 거죠. 또 폭행, 협박 뭐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많았겠지만 이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받기 위해서 뭐 협박하고 집을 찾아가고 뭐 이런 경우도 범죄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무면 운전 뭐 혹시 청소년기 오토바이 타보셨어요, 선생님? 저는 성인 되고 탔습니다. 성인 되고 타셨어요? 네. 이런 뭐 대구는 또 특히 부끄럽지만 이 폭주를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것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인가 봐요. 아이들에게 항상 제가 질문해요. 이건 너무 다 아실 거예요.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나라가 광복한 날요. 어디서부터요? 일제로부터. 맞죠. 근데 애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폭주 뛰는 날. 우리의 해방일. 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광복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해서 자유를 찾은 날인데 그날의 의미도 모르고 아이들은 광복절이 되면은 일제 오토바이를 타고 태극기를 흔듭니다. 이쪽 일체로 좋아했다고. 뭐 무면 운전도 많이 증가했고 아이들이 뭐 술 먹다가 차 사고 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은 이런 잔잔한 비행과 범죄 행동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순찰차 8대가 출동한 끝에 폭주족 일부를 붙잡았는데 15살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피해 학생 한 명이 동시에 겪는 학교 폭력의 유형이 협박, 위협, 성폭력 등 서너 가지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왜 촉법소년법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워낙 청소년 범죄가 수준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하시면서 연령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선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이것도 제가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처벌받지 않는 소년, 촉법소년.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참작이 되는 정도 아닐까요? 처벌은 받죠. 처벌받지 않습니다. 와. 촉법은 처분밖에 못 받아요. 소년보호 처분. 그러면 원래 당연히 소년은 처분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촉법소년이 지난 13세 이상은 강력범죄, 살인 또는 뭐 마약 이런 걸 저지르면 처벌도 받아요. 교도소도 갑니다. 소년이지만 소년교도소가 따로 있어요. 남자는 김천 소년교도소, 여자는 청주 여자 소년교도소. 징역이에요, 전과. 근데 촉법인 13세 미만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소년은 밖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사구속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못 보면 처벌받지 않는다? 집에 보내주는 줄 압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소년에도 막 1, 3년생 이런 애들 들어와 있거든요. 니 왜 왔어? 가면 형들이 촉법은 소년을 안 간다 해서 하면서 이런 애들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미디어에서 잘못 다루고 있지만 촉법도 처분은 받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정리하자면 촉법이란 단어는 닿을 촉자의 법법자예요. 이제 막 법에 닿은 그런 형사 미성년인데 그 아이들마저도 교도소 다 보낸다? 징역 살린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요즘 애들 얼마나 키도 크고 성장도 많이 됐는데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신체 발육만 높지 정서적 발육은 낮은 것 같아요. 덩치만 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 그 처벌을 강화하고 막 징역형을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은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른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촉법소년을 없애라 이런 말도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많이 소년보호 처분도 바뀌어야 될 부분은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은 심리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처벌이라기보다는 이 약간 치료도 필요한 애들이 많은데 그런 치료 시설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야 되고 전문가들도 엄청 많이 좀 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범죄 원인론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제 직업이 소년범을 조사하는 범죄심리사 일을 했었어요. 소년범을 조사하는 범죄심리사? 왜 소년범일까? 왜 따로 있을까? 그거를 범죄학에서 찾아보면 범죄 원인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지 이론입니다. 자유의지.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가 있어요. 맞죠? 프리윌 맞죠? 그럼 범죄로 따지자면 내가 선택해서 이 범죄를 한 거잖아요. 자기 자유의지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책임지고 합당하게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아. 라는 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아직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은 이 청소년들한테 자유의지를 묻는 게 맞을까요? 13살 너무나 부모님 학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배고파서 도망치다시피 집에서 나와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이 아이. 과연 너 자유의지네? 교도소 가. 순수하게 자유의지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직 어리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유의지를 묻기보다는 환경결정론 또는 결정이론이라고 합니다. 소년범죄는 환경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이 정해진 환경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이게 환경결정론이에요. 그래서 소년은 형사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습니다. 환경결정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저도 실제로 소년원에서 아이들 위탁 지도하고 있지만 소년원 입원생들의 한 7, 80% 이상이 환경이 결정된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부모님의 알코올 중독, 또는 뭐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학대, 폭력 여러 가지 환경이 결정된 애들이 소년범죄를 많이 일으킵니다. 내가 선택한 환경도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거나 이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 범죄는 청소년 범죄가 살짝 환경결정론의 다른 유형이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이제 한 5년, 10년 전에는 이 소년원에 들어가면 누가 봐도 너무나 씩씩한 아이들. 잘 싸우게 생겼고, 문신 막 전신 문신 있고, 그런 애들. 그리고 막 물어보면 당연히 부모님 계시니라고 묻기도 힘든, 당연히 안 계시고, 어렵고. 근데 요즘은, 진짜 얘가 소년원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피부도 뽀얗고, 막 안경 제비고, 막 이런 애들 막 모여있어요. 안 그래 보이는 애들이. 그런데 또 문신율도 뭐 한 5% 되나? 별로 없어요. 근데 요런 또 부모님 물어보면 막 교사, 막 의사. 그럼 이건 뭐지? 내가 얘기한 환경결정론이 아니잖아요. 뭔지 봤더니 진짜 거시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게 코로나 들은 거죠. 진짜 이제는 누구나 할 거 없이 큰 영향을 미친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누구나 할 거 없이 소년범죄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면 꼭 물리적 환경이 아니고 심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 이런 말로. 맞죠.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란 건 꼭 물리적인 뭐 눈으로 보이는 재산, 부모님이 계시고 여부가 아니라 이제 뭐 심리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이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청소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본인들 집에 각자 어항 안에 예쁜 물고기를 한 마리씩 키우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물고기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프지? 봤더니 물이 똥물이에요. 그럼 이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물을 갈아줘야죠. 뭐 갈아줘야지. 아니 이런 쉬운 문제를 왜 퀴즈로 그죠? 물을 갈아주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참 어리석게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빼고 치료해서 넣고 물고기를 빼고 치료해서 다시 넣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겠네요. 그게 바로 환경결정론입니다. 자꾸 청소년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 청소년들 안 된다, 임마들 이거 안 된다, 소년법을 개정해라, 촉법 없애라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대구에는 야외음악당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우. 야당. 네, 야당이라 불리는. 여름만 되면 애들 말로 전부 핫플이죠. 난리 나죠. 네, 청소년들, 우리 옆에는 민자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저는 그 대구에 들어왔을 때 그 우리 사촌 형이 있어서 처음에 놀러 왔다가 야외 음악당을 보여주면서 여기 들공원에는 치킨을 시키면 돗자리랑 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정말 좋은 동네구나 생각했는데 네, 가끔 미성년자들이 치맥을 시켜 먹기도 해요. 신분증을 보지 않죠. 가끔이 아니고 많아요. 거기 여름만 가면 진짜? 그리고 네. 옛날에는 이거 이만한 그 파랑 색깔 아이스박스 있죠. 네. 그 놀이동산 옛날에 있었던 거 그런 데다가 술 해놓고 아줌마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헌팅이 메카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성범죄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요. 아이고.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경찰관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나갔어요. 근데 궁금해지는 거예요, 문득. 아니 이렇게 미성년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신분증 안 보는 줄 아는데 구청에서는 왜 단속을 안 하는 거야? 그러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또 못 참죠. 전화했죠. 아니 이런 사람인데 왜 단속을 안 하냐? 했더니 구청에서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방법이 없다. 단속을 그나마 사람이 없다. 이게 양지로 와서 술 먹는 거다. 단속을 했더니 예상 떨어진다고 항의 전화가 온대. 나쁜 어른들. 또 나쁜 어른들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서 그 어른들이 TV를 보면서 소년법들 안 돼, 이것들 안 돼 하면 자기들이 술 다 팔면서 그러면서 매상 떨어진다고 단속하면 뭐라 하고 왕안에 물고기가 아프면 물이 더러우면 물을 갈아주세요. 내 가정을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같이 바뀌어야죠. 맞죠? 간단한 동화를 들려드릴게요. 이게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도 안 되지만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어땠을까요? 소와 사자가 사랑하면 서로 종이 다른데 소가 사라졌어요. 소가 사라졌어요? 네. 갑자기? 잡아먹혔다. 잡아먹혔다. 그럴 수 있죠. 네, 너무 그런 사랑한 것처럼 나머지. 너무 다르죠. 아니, 소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최고급 야채를 매일 사자한테 선물해줬어요. 사자는 받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못 먹죠. 이거 뭐야? 이거 뭐 날 놀리나? 마누라 밥상이 왜 이래? 그렇죠. 사자도 근데 똑같았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최고급 신선한 고기를 선물해줬어요. 소고기 아니에요. 자기 다리, 와이프 다리. 그래서 받아보고 두 동물은 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나름대로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고 하고 헤어졌어요. 서로 헤어졌거든요. 결국. 내가 내 나름대로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말을 했어요. 여기서 뭔가 부모님이신 선생님께서 뭐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잘해줘봐야 지가 못 느끼면 아무 필요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도 뭐 좀. 그럼 어쩌나. 내가 잘해줘도 지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잘해준 게 아닌 거. 결론적으로 맞아요, 맞는 맞아요, 말씀이에요. 맞아요. 네. 그 말인 거예요. 청소년 어렵다.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들께서 결국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야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내 나름대로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본인 근데 만족. 여기서 포인트는 나름대로라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는 청소년 자녀들은 우리 때랑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해주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부모일까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 기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네. 말도 우리 말 잘 알잖아요. 아이 메시지 뭐 이런 것들. 그냥 니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미 니는에서 너무 강력해가지고. 저희 엄마 아빠가 여기 갑자기 그래. 떠올랐어요. 니 때문에 내가 임마 니 이런 거 봐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메시지가 저는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해주시면 자녀를 키울 때 소통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니는을 먼저 말하기 전에 앞에 나는을 붙이는 내는, 것만으로도 아이 메시지. 니는 말고 내는. 나는 니 때문에 약간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이건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알죠, 중요하다. 알죠. 나는 참 마음이 아파. 너가 때문에라기보다는 너가 늦게 다녀서 참 마음이 아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같은 말이라도 정말 좀 다르게 달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진짜. 제 아내가 진짜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저한테. 저도 평가받는 부모님 밑에 자라다가 제 아내가 정말 완전한 제가 볼 인간 중에 가장 수용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항상 나는 오빠가 이래 해서 참 마음이 아파. 나는 그래.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바로 나오는 말이 미안. 이게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을 오빠가 자꾸 그래 늦게 다니고 하니까 난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싸웠을 것 같아.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나는 뭐 일 안 힘드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시작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잘할게 끝이에요.
정말 그걸 많이 느껴요. 이 아이 메시지 힘이 너무 강력하구나. 네. 우리 자녀가 뭐 부적응하거나 또는 방황하고 하면은 자기를 좀 많이 들여다보세요. 내 문제가 뭔지, 내가 말투 속에서 뭔가 잘못된 건 없는지, 맞아. 하다못해 표정이라도 너무 짜증스럽지 않았는지. 지금 뜨끔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 역할입니까? 물론 부모 역할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아이 메시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 자존감을 길러주는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맞아요. 네.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요즘 특히 자존감은 뭐 책도 많이 나왔죠. 자존감 수어부터 시작해서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데에서 정말 자존감 중요성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존감이 뭔지가 알아야 돼요. 이제 심리학 하시는 분들끼리도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 이 세 단어를 다 헷갈려 하시거든요. 어려워. 예. 이거를 한번 지금 들으시고 나의 자존감 상태는 어떻고 나의 자신감만 넘치진 않는지 내가 자존심만 부리고 살았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자기 신뢰감의 약자입니다. 어떤 일을 뜻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야구를 했는데 싹 던졌는데 정확하게 스트라이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올라가요. 자신감이 올라갔어. 자격증 시험 준비해서 합격했어요. 와, 자신감이 올라가요. 나 할 수 있어 하는. 얼굴이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죠. 이 자신감, 외적인 겁니다. 굉장히 외적인 거. 그러면 자존심은 뭐냐? 자존심. 타자 존중감. 자존심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상황에 있고. 따라 좀 부정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느낌이. 그런가?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렇죠. 이런 말 들어봤죠. 진짜 쓸데없는 자존심 좀 세우지 마라. 자존심만 세가지고 마치 안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타자 존중감,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거는 네, 맞아요. 저 감정만은 나쁜 건 아니에요. 맞아요. 자존심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범죄심리학자잖아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범죄심리학자를 만났어요. 능력이 너무 탁월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요? 너무 저보다 능력이 좋으니까 일단 너무 잘난 사람을 네. 봤을 때. 저보다 제가 같은 계열인데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더 노력해서 더 잘. 그럼 이건 좋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맞아요. 뭐 유명한 슈퍼카 중에서 람보르기니 이야기도 알잖아요. 원래는 트랙터를 만들던 사람인데 자기도 슈퍼카를 만들고 싶어서 누구죠? 페라리인가? 찾아갔는데 그냥 하던 대로 트랙터나 만들어. 해서 자존심 상해서 태어난 게 람보르기니입니다. 오. 자존심은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좋지 않느냐? 자존심만 상했을 때입니다. 맞아. SNS를 봤더니 보다가 친구가 좋은 가방을 샀어요. 올라와서 딱 자존심 상해서 사서 자신감 채웁니다. 외국 갔다 온 거 올라왔네. 자존심 상해서 따라해서 자신감 채웁니다. 그게 근데 왜 자존심이 상하지? 이거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의 대화입니다. 지금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엄마 무슨 어클 사줘. 몇백만 하는 거 왜? 친구들이 무슨 어클 입고 막 이래 올라오면 자존심 상해. 다 입었거든. 누구나.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뭡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누가 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자신감만 자꾸 채우고. 테스 형. 대학 어디 간다 하더라? 자신감 채우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지? 중요한 건 자존감을 채우는 겁니다. 자존감. 말 그대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믿는 마음. 자아존중감의 약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외적인 것, 내적인 다 포함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아까 전에 자신감이 외적인 것만 얘기했다면 이 자존감은 외적, 내적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5세 이전에 부모를 통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수용감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러면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 자존감이라는 게 난 지금 낮은데 난 나이가 제법 있는데 난 망했네? 이제 회복될 기간이 그 없나요? 말투부터 자존감이 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존감을 나중에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있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엄청 낮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자존감 덩어리입니다. 저보고 뭐 갈갈이 닮았네요 이런 말 해도 저는 할 수 있고요. 네.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살짝 괜찮아요. 저는 물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용받은 경우 부모로부터 항상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이 수용을 받은 사람은 괜찮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 이 자존감이 밑에 자리 잡고 난 후에 자신감이 세워줘야 되는데 베이스가 있어요. 예.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존감은 정말 작은데 그 위에 스펙만 쌓은 이 자신감들 또는 자존심 덩어리. 자존심 덩어리가 다른 말로 뭡니까?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맞죠? 아니 이런 거죠. 애들 중에서도 소년범 애들 중에 저는 이걸 소년범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잖아요. 수영도 못 받을 거고 한부모 가정에다가 그렇죠. 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걔들이 성취 경험은 많습니까? 자신감 채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왜 물씬을 하겠어요, 남자애들이? 자신감이 있어 보려고. 세 보이려고. 누가 지나가다가 남자애들이 쳐다봐요. 뭐 쳐다보노? 뭘 쳐다보긴 눈이 있어서 봤죠, 맞죠? 뭘 쳐다보나 하면서 문신 까야지.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낮았던 자존감이 회복돼요. 그런 거죠. 사실 이 동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약한 개구리가 왜 바람을 넣습니까? 뱀이 나타나면. 커 보이려고. 그렇죠. 그게 허세라고 표현합니다. 심리학에서. 왜 좀 독 있는 척 하려고 빨간색, 파란색, 녹색을 왜 그려놓습니까? 무서워 보이려고. 예. 고슴도치는 왜 가시를 박았나요? 맨몸밖에 없는데. 이걸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약해요. 근데 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상담하면서 더 힘든 거는 자신감, 자존심까지도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애들. 뭐 하나라도 포인트를 건드려야지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자신감 있으면 좋죠. 자존심 높으면 상담할 이유도 없고 자존심 세면 그거라도 약 올려서 열등감으로 만들고 난 후에 진행시키면 돼요. 제가 정말 열등감 덩어리였거든요. 지기 싫어서. 근데 이조차도 없으면 네 친구들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겠어? 뭐 그런가 보죠. 몰라요, 잘래요. 조차 없는. 네, 몰라요, 잘래요. 어차피 뭐 이런 흐른 대로 사는 거죠. 뭔가 마치 약간 해탈한 것처럼. 뭐 욜로 라이프를 사는 양 착각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사는 것처럼. 그렇죠. 의지가 없으면 더 진짜 힘드시겠어요. 동기가 없으면 네. 상담을 하기. 그 동기를 불어 넣는 역할을 부모님께서 붙어서 많이 해주셔야 돼요. 평소에 대화도 많이 하고 삶의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 이유는 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세상 이런 많은 지식들보다는. 자, 그러면 정답을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면 내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요. 또는 저가 낮아요. 방법이 뭔데요? 바로 키퍼슨입니다. 키퍼슨. 우리말로 수용자라고 합니다. 열쇠 수용자. 인간. 아, 그렇죠. 수용자. 네. 키퍼슨. 수용자 이런 거 말고요. 수용된 사람 말고 키퍼슨.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주고 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주고 지지해주고 곁에 있어주고 언제나 함께해주는 이런 수용자가 부모가 돼주셔야 됩니다.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착각이 있어요. 수용과 이해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네 마음 이해한다. 네 그런 힘든 거 이해하지. 학생이고 뭐 네 어릴 때 나 안 그랬나 이해한다. 이 이해라는 건 영어로 뭐죠? Understand. 이해를 어디로 합니까? 머리. 그렇죠. 머리로 했다는 거는 평가를 거쳤다는 거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직업이 아까 뭐라 했어요? 범죄 심리사 맞죠? 네. 사람이 동공, 수축, 팽창, 입술 떨림까지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제 얼굴을 잘 안 쳐다봐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평가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는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수용은 영어로 뭡니까? 어셉트. 그렇죠. accept. 영어 잘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 맞죠? 애들이 힘들고 가출하면 왜 친구들이랑 놉니까? 친구들은 다 받아주니까. 아마나 야 가서 담배 나는 피자 하면서 와 로라로 갈래? 야 니 왜 성적이 어떤데? 부모님 어떤 일이 그랬구나. 막 이런 거 안 해요. 그렇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수용감을 느끼는 거 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 가출해서 뭐 했는지 보면 그냥 놀이터에 앉아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다 안 돼도 좋았대요. 상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담자가 그냥 들어줬더니 의무를 흘리고 나가잖아요. 그게 수용감입니다. 부모는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답답하고 물론 부모니까 힘들 수도 있지만 아니면 부모가 못하겠으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멘토나 꼭 이 수용자는 부모일 필요가 없거든요. 수용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아이의 수용자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참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그 시절에 그런 수용해주는 형이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뭐 그냥 있어도 뭐 힘들어 보여도 그냥 아무 말도 안 묻고 곁에 있어줘요. 그러다가 제 입에를 스스로 이런 일 힘들어서 가면 그래 하면서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필요한 존재. 네. 그게.
사실 이희와 수용이 아까 처음에는 비슷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게 네가 그 말한 거 이해는가? 근데 이걸 그렇죠.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요럴 때는 확실히 이게 다르구나가 느껴지네요. 네. 그럼 또 부모님들께서 제가 이 수용 얘기를 하면은 뭐 있는 것들을 다 받아주면 그냥 막 체념하라 이 말입니까? 그거를 체념하라 포기하는 뜻 아니에요? 네, 자존감 낮다, 자존감 네. 낮다. 부모님들도 한 번씩 보면 학교를 안 보내길래 학교 안 간다 하는 애를 어떻게든 부모 역할이 뭡니까? 잔소리 아닙니까? 잔소리가 굵은 소리고 부모님 역할 중에 잔소리는 필요해요. 근데 학교 가기 싫다니까 안 보내요. 아니 내가 전화해 왜 학교를 안 보내서 중학교 의무교육인데 수용하라면서요. 다 받아주고 그냥 막. 아니 또 심지어 요즘은 부모님이 애들 담배를 사다 주세요. 왜요? 공문서 부정행사 할까 봐. 범죄라도 하지 말라고. 일주일에 한 버릇씩. 그게 부모 역할입니까? 수용하라면서요. 맞죠? 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왜곡돼 버렸네. 모든 걸 체념하라는 게 아니라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전념. 수용이라는 거는 전념하라는 거예요. 아버님, 요번에 좀 쉬는 날 애하고 나가서 캠핑하고 좀 놀고 오세요. 나 물어보면 놀고 왔대요. 근데 애는 놀았던 기분이 아니래요. 캠핑한 내내 거래처랑 통화해서 예. 같이 있었습니까? 전념했습니까? 애랑 대화 좀 한대요, 부모님이. 카톡 하면서 그래 말해라. 그래 밥 맛있었겠네. 수용했습니까? 온전히 눈에는 눈을 맞추고 같이 높이를 맞추고 있어주세요. 그게 바로 전념이에요. ear 뭡니까? 귀. 영어 잘하신다. 영어 잘한다. 야, 영어 잘하는데? 그래서 가운데 앉았나? 갑자기 자존감이 뿜뿜. ear 귀죠. 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듣는 역할. 이렇게. 그럼 듣는 건 사실 또 어디로 듣나요? 마음으로. 저는 이게 사실 너무 뻔한 농담인 것 같지만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경청이란 말도 기울일 경에 들을 청자예요. 말 그대로 정말 이 아이에게 눈높이와 귀를 기울여서 그 아이를 들어주는 건데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애들이 엄청 막 사무실을 찾아가면 한 번씩 귀찮을 때 있어요. 그럼 저를 한 번씩 점검해 봅니다. 하던 일 잠깐 멈추고 듣는 그래 얘기해라. 근데 막 저 뭐 보고서 쓰다가 말 그래 그렇지 하면 애가 상처를 받아 하고 알더라고요. 당연히 알죠. 확실히 알아요. 네. 상담도 중요한 게 있어요. 내담자가 왔는데 잠깐이라도 쉬게 보면 내담자가 기분 나빠요. 진짜 큰 거. 바로 알아요. 네. 그냥 작가님으로 상담 1시간 정해졌는데 요렇게만 해도 알아요. 온전히 기대하고 온전히 곁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감하라는 거지 완전 그 아이랑 밀착해서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발 떨어져서. 그렇죠? 어떤 사물이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쳐다보면 눈이 2개인지 3개인지 모르잖아요. 너무 멀리서도 안 보여요. 요 정도 보는 거. 이게 부모 역할이에요. 너무 곁에만 있지 않는 거. 적당한 거리에 있어줘라. 근데 저는 오늘 선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사랑의 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는 뭐 이렇게 누군가를 때려서 바로잡는 거는 절대 안 되겠지만 이렇게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직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자기의 예전 과거 경험을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벌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를 훈육해야 됩니다. 그죠? 네. 가르칠 훈에 기를 육자. 맞죠? 근데 훈육의 방법이 예전에는 체벌이었습니다. 체벌. 그래서 지금은 자녀 체벌 금지법이 생겨서 부모도 자녀를 때리면 형사처벌 받고 가정법원 가서 또 막 수강도 받아요. 벌금도 내고 해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고. 그럼 저도 당연히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걸 찬성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체벌은 신체에 대한 처벌입니다. 체벌. 근데 체벌하지 말라고 하니까 처벌까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한 일에 대한 합당한 지혜로운 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체벌하지 말라니까 헷갈려서 다 안 하시는 거예요. 처벌은 해야죠. 지혜롭게. 용돈을 삭감한다든지 설거지를 시킨다든지. 맞죠? 적절한 상과 벌. 네, 그게 방법이 체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건 저도 100% 동의하고요. 하지만 더 지혜로운 처벌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훈육일까를 고민해보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조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왜 자꾸 부모 역할을 강조하고 왜 우리 혼내지? 왜 어른들 혼내지? 저는 부모 역할 마지막 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내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 한 부모도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지. 다만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셔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선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몰랐던 이 어린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낙인을 찍고 있진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강의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내 아이가 별나다고 생각하나요? 사실 별난 아이가 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별난 아이가 별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특별한 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부모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척해도 사실은 어느 누구나 같아. 아닌 척해도 이눅 씨는 사실 오늘 이야기가 진짜 부모잖아요. 저희는 뭐 언젠간 부모가 되겠지만 실제 이제 두 아이가 있으니까 좀 더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애가 하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조금 애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쪽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위기 학생 관리 이런 것들도 지침이 학교에도 내려오고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단순하게 라떼를 이제 폄하할 게 아니라 실제로 환경도 다르고 그 환경을 새롭게 어른들이 또 라떼랑 정말 다른 이 새로운 환경을 한 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계기가 돼서 교육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엄청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아이를 키우는 일에는 정답이 없다고는 하지만 수많은 정답으로 가는 실마리는 우리 아이들의 행동과 말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부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가 모든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외치면서 끝내볼게요.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 해부학은 사실 우리 의대생 친구들도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막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전문 용어 쓰실 거예요? 아닙니다. 네. 약간의 광기에 가득할 수도 볼 수 있는 무서운 해부학자 하나 샀습니다. 사형수를 산채로 해부하죠. 산채로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여기를 자르니까 이게 안 움직여지네? 어머, 너무 잔인하죠? 어머. 해부라는 게 금지되어 있다가 조금씩 유행이 됐는데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인싸 예술가들이 이걸 그림으로 그리니까 훨씬 더 발전하게 됩니다. 정말 인체를 상세하게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해부학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해부학 극장이라는 것까지 생겨요. 오, 무섭다. 무섭죠?